2021년 영상부원, 2022년 영상차장, 현재 2023년 영상부서가 홍보부서로 바뀌면서 홍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 동아리로는 초음파 검사를 중점으로 하는 나이트케어, 원자력 쪽 취업 동아리인 뉴클레오닉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뉴클레오닉스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다녀왔으며 여름에는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소에도 다녀올 예정이며 3학년에는 원자력의학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2학년 때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3학년에도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4학년 때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학생회를 3년 동안 하면서 학점 관리와 시간 관리가 어렵지 않았으며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의 성적 내역입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전공에 더 신경을 쓰고 교양에 그다지 신경을 못 써서 높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전공도 중요하지만 교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높은 학점을 받았고 현재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학년에는 전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교양에도 신경을 쓰셔서 높은 학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장학금 내역입니다. 저는 2년 동안 교내 생활을 하면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과는 방사선 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여 질병의 초기 진단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가진 방사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공으로는 1학년 전공 뼈의 이름과 위치를 접목시켜 배우는 의학용어, 인체해부학, 방사선과 물리를 접목시키는 방사선 물리학, 인체생리학, 방사화학 등이 있습니다. 2학년 전공으로는 환자의 포지션과 영상 사진을 접목시켜 검사법을 구별하는 방사선 영상학,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치를 배우는 방사선 계측학,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를 배우는 방사선 생물학, 의료영상 정보학, 팍스 등이 있습니다. 3학년 전공으로는 주로 CT라고 불리는 컴퓨터 단층 촬영학, 방사선 치료학, 핵종과 방사선 의약품을 배우는 핵의학 검사 기술학, 초음파 영상학 등이 있습니다.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암기할 내용이 많으므로 여러분들 모두 1, 2학년 때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학과 진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보건계열학과 특성상 대부분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임상병리, 치위생 모두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기관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사선학과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으로 취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사선학과는 다른 보건계열과는 달리 원자력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진로에 대한 경로가 넓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진로로는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자,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관련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외 취업 분야로는 관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사 면허는 4학년 겨울에 국가고시를 치며 보통 연초에 실습을 다녀온 후 공부를 시작하여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
없더라도 졸업을 하지 못하시면 면허가 취소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콜라보 인성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꼭 수강을 하셔야만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RI는 2학년이 끝난 뒤 다음 연도에 시험을 칠 수 있으며 방사선 계측학, 원자력 안전법, 저희가 배우는 전공 과목이 시험으로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SRI는 RI를 붙으신 분들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RI와 SRI는 산업체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실 때 좋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한국사 능력 시험, 토익 등은 학과 관련 자격증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자격증들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은 공무원 쪽으로 가실 때 좋고 토익은 대학병원 쪽으로 갈 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CPR 또한 학과 관련 자격증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가지고 계시면 좋은 자격증입니다.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SPI라는 초음파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1차, 2차로 나눠서 시험을 칩니다. 1차는 저희 같은 학생들도 시험을 칠 수 있으며 2차는 경력이 쌓이신 분들만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의 학습 방법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저는 전공책이 나중에 봤을 때 되게 깔끔한 것이 보기 좋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디아펜으로 밑줄을 치며 중요한 것은 빈 공간에 적으며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4학년 때 국가고시 칠 때도 보기에 편하고 저는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시간대 체크입니다. 저는 낮보다는 밤, 새벽이 공부가 더욱 집중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낮에는 컨디션 조절을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에 조금 더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 시간대를 체크하셔서 효율적인 공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 흔한 소리이거나 당연한 소리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을 졸지 않으며 딴짓하지 않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책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빈 공간에 하나씩 다 채워놓고 나중에 필기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과목별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리학, 방사선 물리학,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과목들은 객관식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저는 이 과목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며 공식을 외운 후 응용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집을 풀다 보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계산 문제를 풀 때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들은 PPT에 나오는 용어들보다 책에 나오는 용어들이 훨씬 시험에 더 많이 출제가 되므로 책을 2번 이상 정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시험 칠 때 계산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이론 문제를 품으로써 시간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체해부학과 같은 의학용어가 많은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은 외우는 게 많아서 암기가 필수인 과목들입니다.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며 저는 뼈의 이름과
위치를 외울 때는 패드나 종이에 뼈 사진을 넣고 손글씨로 일일이 적으면서 외웁니다. 그냥 읽으면서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적으면서 외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의학 용어의 경우 양이 너무 많아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중점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는 용어들은 손글씨로 일일이 적으며 외워질 때까지 저는 반복하였습니다. 또 이 과목은 질병의 용어를 보았을 때 인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원자력 안전법, 방사선 관리학, 방사선 장애 방어학은 과목들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단원, 소단원별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암기를 하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방사선 관리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목차를 먼저 본 다음 방사선 피폭이라는 대단원을 잡고 그 밑에 소단원으로 외부 피폭을 적습니다. 그리고 외부 피폭에 영향을 주는 인자, 시간, 거리, 사폐, 내부 피폭에 영향을 주는 인자, 경납, 희석, 차단 순으로 정리를 해갑니다. 그 뒤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적고 암기를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공부가 끝난 후 문제집을 풀어보며 틀린 문제는 옆에 부연 설명을 적거나 아니면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영상학, 방사선 영상학입니다. 이 과목들은 환자의 포지션과 영상 사진을 접목시켜 검사법을 구별하는 과목입니다. 주로 객관식,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며 이 과목들은 먼저 손목, 발, 복부, 부위로 정리를 먼저 해놓은 다음 옆에 영상 사진을 넣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후 저는 구글에 검사법을 쳐서 책에 있는 사진과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비교를 하며 공부를 합니다. 이 과목들은 저는 국가고시 문제집을 푸는데 저는 이 문제집들보다 영상 문제가 중점이라고 생각해서 영상 문제를 찾아본 후 그 문제집을 풀도록 합니다. 방사선 영상학은 2학년 때 실습을 하는데 실습할 때 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실습을 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포지션이나 영상이 나왔을 때 페이지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혼자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시험기간 공부 방법입니다. 저의 시험기간은 보통 2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주차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 적었던 필기를 정리하며 책에 완벽한 수업 내용이 적혀지도록 합니다. 다음에 제가 필기 정리를 할 때는 나중에 볼 때 단번에 이해가 가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모르는 의학 용어들은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사진은 방사선 생물학을 제가 수업을 들을 때 필기를 실제로 한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헷갈리는 내용 위주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필기 정리를 한 것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필기 정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적는다기보다는 중요한 것과 잘 외워지지 않는 것 위주로 적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후 배운 시험 범위 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풉니다. 틀린 문제는 옆에 부연 설명을 적거나 오답 정리를 하며 공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답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답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답이 아닌 선지들도 이 선지가 왜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까지 일일이 다 보며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가 조금은 변형이 돼서 나올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습니다. 시험 2주차에는 1주차에 정리하였던 요약본, PPT, 중요한 것을 밑줄 친 전공책을 보며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교수님께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실 때 요약본에 따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며 마찬가지로 문제집에도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따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여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다 보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를 풀다 자주 틀리는 문제나 잘 모르겠는 성질들은 필기 정리를 한 곳에 옆에 같이 적어 놓습니다. 주관식일 경우 보통 시험 전주에 찝어주시는데 저는 찝어주신 그날 정리를 하며 같이 정리할 때 전공책이나 PPT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내용을 검색하여서 같이 적어 놓습니다. 저는 서술형을 암기할 때는 너무 긴 답이 많아서 손글씨로 외우는 것보다 타이핑을 쳐서 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에 사용하는 학습 방법으로는 캘린더 사용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심플 캘린더라는 어플이며 오늘 할 일과 오늘 공부할 과목을 간단하게 적어 놓습니다. 저는 2주 전에는 교수님들께서 진도를 많이 나간 과목이나 아니면 시험 유형을 보통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객관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부터 공부를 합니다. 시험 1주 전에는 시험 시간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계획을 짭니다. 왼쪽 사진처럼 20일 목요일에 시험이 시작하면 화요일, 수요일에는 목요일에 치는 과목만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5일에는 양이 많거나 제가 잘 모르겠는 과목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캘린더를 사용하신다면 하루라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굿노트라는 어플에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심플 캘린더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적다라면 오른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 저의 공부 현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이핑 암기입니다. 저는 서술형을 처음에 암기할 때 손글씨로 일일이 하나씩 반복적으로 적으면서 외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손도 너무 아프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다가 노트북을 사용해 타이핑을 쳐 외우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서술형을 찝어주시면 그날 정리를 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노트북을 켜서 그 정리한 파일 옆에 책 파일을 열어두고 두세 줄씩 계속해서 외우면서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외우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면 저는 그 문제를 입으로 2번 정도 말을 해보고 다시 책 파일에 적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사용하는 학습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약문 정리입니다. 요약문을 정리할 때는 시험 범위가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저는 전체를 조금씩만 줄여서 정리를 합니다. 시험 범위가 많을 때는 교수님이 중요하시다고 하는 부분, 제가 봤을 때 강조한 부분,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왼쪽 사진은 방사선 영상학을 제가 따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적과 자세, 중심 X선, 주요 포인트들을 정리를 한 후 아까 말했듯이 구글에서 사진과 비교를 하며 공부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전기전자공학을 제가 요약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은 용어나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으로는 모르는 용어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나 헷갈리는 것을 적습니다. 저는 용어, 현상들은 빨간색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의미는 노란색으로 적어 필기를 합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어서 필기를 하는 것이 필기할 때도 편하고 나중에 볼 때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암기가 저는 더 잘 되어서 이렇게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 튜터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튜터링은 튜터 1명과 큐티 3명이 한 팀을 만들어 한 주에 한 번씩 보며 8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링을 수료 시 마일리지가 지급이 되며 우수팀으로 선발 시 장학금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방사선 계측학이라는 과목을 2학년 때 튜터링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배님께 모르는 용어나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성적이 나와 장학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튜터링을 참여하셔서 성적과 상금,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학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생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